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6월 15일에 행사를 예고했는데 사실상 대선 출정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말에 만난 권성동 의원의 대권 도전 권유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뉴스도 나왔네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가 시작되고 정치권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보는 대선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논해보겠습니다. 호랑이 등에 탔다. 이준석 돌풍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영선 이준석 대 모두 합쳐 18선 중진들과의 승부. 중진 의원들이 과연 힘을 합치면 이준석을 이길 수는 있을까요? 최민희, 김연아 전 의원에게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전월세 계약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또 집을 사고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는 세금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임대차 시장 폭풍전야, 전세 이어 월세도 사라진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얀센 백신 이번 주에 들어옵니다. 이제 백신 접종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 팔을 걷고 있습니다. 저도 걷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알림 문자가 안 오네요. 자녀 백신 예약 경쟁 뜨겁습니다. 접종 후기 들려주십시오. 네, 빨리 맞고 싶은데 어떻게 맞았는지 알려주십시오. 오늘이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6월입니다. 5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들려주십시오. 행복한 일, 좋은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6월은 어떤 계획 있으신지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가지고 모바일 쿠폰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30명이 나왔습니다. 네. 월요일, 화요일에는 원래 확진자 수가 적기는 한데, 그렇더라도 네, 지난주 월요일에는 538명이었습니다. 네. 100명 넘게 줄어들었고, 또 63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 수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콜센터 확진이 종종 대량 감염으로 이어져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이 구로구의 한 콜센터에서 주말 사이 5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별 확진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춘천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유흥업소별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 40-50여 명씩 확진이 나온 상황입니다. 대구는요? 이 대구의 유흥업소 집단 감염이 230명을 넘겼는데요. 그것보다 이 집단 감염 그리고 이 대학생 모임이 또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퍼져 있는 건 아닌가 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 유흥업소
밀착. 이거 안 됩니다. 유흥업소 좀 피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에서 55만 명분 한국군을 위해서 백신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백신 종류가 결정됐습니다. 네, 얀센 백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국은 원래 55만 명분의 백신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네. 그보다 2배 정도 많은 101만 2,800명분의 백신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얀센 백신이 국내에서는 30대 이상부터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네. 원래 목적대로 군 장병에게 접종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신 군 장병들은 상반기 내에 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얀센 백신은요? 네, 이 백신은 30대 이상의 예비역과 민방위 대원들 그리고 군인 가족들에게 접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따라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전 예약이 내일 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국방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접종 대상자로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 그리고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접종 대상자는 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럽네요. 예비군, 민방위가 부럽기는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민방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얀센 백신은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얀센 백신이 1회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 완료자가 한 2주 후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근 기자는 그럼 얀센 백신 노리려고 합니까? 새벽에 한번 접속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럽네요. 모더나 백신 내일 들어온다고요? 네, 이 모더나 백신이 내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백신 종류도 많아지고 물량도 속속 국내에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 하루 70만 명대까지 늘어난 이 백신 신규 접종 인원이 최대 하루 100만 명까지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정부는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넘어서 1,400만 명까지 그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누적 접종자는 1, 2차 합계 754만 2,308건입니다. 1차 접종만 539만 건 이상이 나와서 네. 국내 인구의 10% 이상이 최소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좀 쭉쭉 올라갑니다. 속도가 납니다. 백신 접종하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불안감 뚫고 접종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네, 이 정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접종 의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조사했을 때보다 7.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백신의 효과를 믿을 수 없다는 응답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접종자 대부분은 타인에게 접종을 추천한다 이렇게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8568님께서 아들이 전화로 예약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네요. 부럽습니다. 아들은 31살입니다. 아이고 부럽습니다. 0829님께서는 73살 어머님 토요일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너희도 꼭 맞으시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요? 8240님께서는 그제 29일에 급하게 알림이 와서 집사람이랑 후딱 맞고 왔는데 열도 없고 멀쩡해서 기분 좋게 좀 당황스럽네요 얘기합니다. 열도 없고 멀쩡해서 당황스럽습니까? 다행이네요. 백신 맞고 하루 이틀 근육통이 있다 아프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약 먹고 그러면 괜찮다고 하니까 네,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제가 했습니다. 네. 이 국회에서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26일 열렸지만 그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 끝에 결론 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 또 열리지가 않았어요. 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3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민주당이 오늘 법사위원회를 소집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아무튼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후보자를 이제 임명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김호수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만났네요. 처음으로 정치인을 만나는 것 같은데 왜 권성동이었을까요? 네, 지난 주말 토요일에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난 사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횟집에 갔다면서요? 네, 윤석열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먼저 밝혔고요.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지간이긴 하지만 친구 사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서 만난 것이다라며 언론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성동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일행들이 술자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무조건 대권 후보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다고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고개만 끄덕여도 기사가 쏟아지는 그런 사람이네요. 네.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피포질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후환경 분야의 이 다자 정상회의인 2021 피포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덴마크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서울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우리나라부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 우리는 온실가스를 현재의 24.4%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목표치를 오는 11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상으로 열렸고요. 각국 정상급 인사 10여 명이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 공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서울 정상회의는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이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미국이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어찌됐건 처음으로 반응을 보인 건데요. 네. 이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이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로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요. 여기서 미사일 지침 종료 조치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의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쪽을 향해서는 비난을 쏟아냈네요.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이쪽 저쪽에 반응을 보려는 꼴사나온 행태에 구역질이 난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 다만 북한의 이런 반응은 국가의 공식 입장이나 이 고위 당국자 등이 아니라 중앙통신 논설위원회 칼럼 형식이어서 이 북한이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꼴사나운 행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이 조금 비난 수위를 낮춘 거는 맞는데 좀 이렇게 예의를 좀 지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회주의 한다면서 공산주의 한다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열심히 해야지 독재로 가가지고 독재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할 말은 많은데 네. 보시죠. 예의는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주한미군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네,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이 미국의 현충일이었는데요. 주한미군 등 외국인 2천여 명이 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여서 주민신고가 빗발이 쳤습니다. 왜 해운대로 몰려갔죠? 근데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이 지난해 7월이었죠.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와중에 주한미군 장병들이 해운대에 모여서 이 폭죽을 터뜨리며 소란을 피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주한미군이 이런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면서 위반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지난 토요일에도 이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요. 이 해운대에서는 이 폭죽을 터뜨리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 여기서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해운대구청과 합동단속을 벌여서 이 방역수칙 위반 20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 없이 전부 계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지난 토요일 밤 이 술에 취해서 이태원을 돌아다니면서 아무 이유 없이 한국인 남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이 주한미군 소속 34살 A씨가 입건됐습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이? 네, 미 8군 평택기지 소속 하사인데요. 이 길을 가던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남성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미국 헌병에 인계했고요. 조만간 소환해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에서 이게 소환해서 따끔하게 이게 벌을 줘야 됩니다. 네, 한편 주한미군 사령부는 해운대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경찰과 협력해서 주한미군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완료될 때까지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연루됐어요. 확인됐는데. 확인 5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폰이 어제 발견됐어요. 네,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사망한 채 발견된 이 고 손정민 씨와 술자리를 같이 했던 이 친구 A 씨의 휴대전화를 어제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A 씨는 한강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고 이후 혼자 집으로 왔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때 이 손정민 씨와 자신의 휴대전화가 바뀌었다고 했고 이 바뀐 친구의 휴대전화 행방이 묘연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A 씨의 휴대전화를 처음 발견한 건 환경미화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휴대전화를 한강공원 반포 안내센터에 제출을 했고 경찰이 이를 통해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보름 전에 취득한 지금 전화기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경찰은 친구 A 씨로부터 비밀번호를 받고 그 친구 전화를 확인을 했고요. 다만 안에서 어떤 내용을 찾았는지 사건의 실마리가 있는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휴대전화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 사건의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될 텐데. 울산의 한 재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그 울산광역시에 있는 이 고려아연 온산 재련소에서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이 컨테이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는데요. 이 소방당국은 이들이 유독가스를 흡입해서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한 곳은 이 녹은 금속 물질을 임시 보관하는 곳 주변이었는데요. 이 위험한 작업을 하는데 이 사망 사고가 계속 일어남에도 그 사업장에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고가 난 고려아연 이 온산 재련소는 그 아연, 납, 구리, 황산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매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곳으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공개한 10,000명당 하청 노동자 사망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회사였네요. 네, 이 지난 10년간 최소 11명이나 사망을 한 바 있고 매년 사망 사고가 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황산 누출 사고로 2명이 숨져서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거의 매년 이 끼임, 추락 사고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이 회사의 과실이 크지만 이 회사는 그동안 벌금형 그리고 집행유예 처벌만 받아왔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돈 조금 내면 이 안전설비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바꾸는 이런 세상은 좀 바꾸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바뀔 수 있을지. 그동안 벌금 조금 내고 집행유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2년 동안 3년 동안 일이 벌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제발 사장님. 네, 지난주에 이제 파지에 깔려 숨진 노동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언론에서 현장을 다시 취재했는데 이 똑같은 방식으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었다. 불과 몇십 분 후에 기계가 다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참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울산 재련소 사장님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서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역 입영을 피하려고 체중을 이렇게 줄였는데 징역형을 받았네요. 네, 이 고의로 체중을 줄여서 현역병 입대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 2016년 이 몸무게 49.2kg으로 이 체질량 지수 17.3을 기록해서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예. 이듬해 10월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땐 이 체중을 줄여서 이 체질량 지수 16.4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병무청 조사를 받고 체중을 재보니까 이번에는 또 그 체중이 늘었던 건데요. 네. A 씨는 그 당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몸무게가 줄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1심과 2심은 이 고등학교 내내 이 그 BMI,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가 기준치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고의로 체중을 줄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군대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거나 이렇게 늘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이분은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그 기사를 보고 7925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회맛이 좋아서 끄덕인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큰데요. 언론은 아무튼 대선에 끄덕였다고 합니다. 0007님께서 낙곰수 시절에 김어준 씨한테 발음 때문에 지적질 당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잘하세요. 주진우 라이브 매일 들어요. 화이팅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기자여서요. 말을 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어디 나가는 걸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제가 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리를 딱 잘라요. 그래놓고 너는 주어하고 수어가 안 맞아. 당연하죠. 중간이 잘렸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말한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는 거지. 여러분께서는 주진우 라이브로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유, 네. 김어준한테 그 놀란 가슴 주진우로 힐링하기 바랍니다. 7798님께서 제주 택배기사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는데요. 매일 듣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하다 보니까 약국에 타이레놀이 품절됐다는 글이 붙여 있더라고요. 이러다 타이레놀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죠? 얘기하는데 타이레놀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서 자꾸 타이레놀을 사는 것 같은데 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두통이 있어서 타이레놀 사 먹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에 나오는 거 한 번씩 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늘고 있는 오후 시간대인데요. 수도권 고속도로 사고 지점 주의하시고요. 작업도 꾸준합니다. 먼저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방향 서원 1교 앞 2차로와 갓길 작업으로 차단돼 있어 터널 진입이 무척 더디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 인천 요금소 4차로와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이 정체 부평까지도 이어집니다. 반대 서울 쪽 서인천에서 부평 또 신월 부근 더디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충청권인 해미 부근으로는 오늘 종일 이어진 아스팔트 포장 작업으로 2차로가 차단돼 있어 1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부터 금천까지 더디고요. 서울 시내 도심 쪽 북부간선도로 묵동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 처리 여파 구리 시계부터 내내 받고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도봉터널을 막 나온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혼잡하고요. 반대 의정부 방향 군자교부터 상계교 쪽으로 교통량 부쩍 늘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아라.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 내려진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야가 부동산 민심을 잡겠다고 사활을 걸었는데 잘 되고 있는지 아직 아쉬운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기득권 편에 서서 부동산 정책을 내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기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정의당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의는 뭘까요? 심상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왜 이리 안 보셨어요? 요즘에 그런 인사를 많이 듣는데요. 네. 어디 갔다 온 건 아니고 네. 국회의원하고 또 당 부동산 특위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론만 좀 안 했어요, 그동안에. 왜 그러셨어요? 생각도 좀 정리하고 네. 또 대표도 그만뒀는데 네. 또 새 대표가 얼굴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런가요? 네. 좀 장혜영, 류호정 뭐 다른 의원들 네. 잘하고 있습니까?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네. 정의당은 안녕합니까? 정의당 당연히 안녕하죠. 그래요? 왜 정의당이 아마 많은 분들이 네. 왜 이렇게 힘이 많이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죠. 심상정 노회찬 없으니까 힘이 없다. 네, 그거는 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작년에 그 비례연합당 폭거 이후에 예. 저희가 이제 9.7%를 받았는데 지지는 이제 9.7%를 받았는데 의석이 2%밖에 안 되잖아요. 네. 사실 6석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당들이 못하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또 민생을 챙기는 일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겨울 내내 단식하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아쉽지만 또 만들어냈고
또 국민 80%가 지지하고 있지만 지금 큰 당들이 안 움직이는 차별금지법도 지금 적극적으로 밀고 있고요. 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집 없는 서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저희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기득권 세력이 됐다면서 강하게 비판하셨던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 아쉬운 점이 많습니까? 지금 이제 민심과 아주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을 한 거는 네. 과감한 민생개혁을 하라고 한 건데 네. 사실 그동안의 민생정책은 완전 실패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오랜 수건이었던 경제민주화 3법 같은 경우는 완전히 용두삼이 됐고요. 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계의 입김에 핵심 조항 다 녹아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기 이제 세력 뒤쫓다가 사실 부동산 가격 뭐 역대 정권 중에 최고 폭등했고 또 무엇보다도 다주택자가 가장 많이 양산됐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실망과 분노가 4.7 보궐선거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민주당에서 부동산 잡겠다, 이제 정신 차렸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부자 감세하고 빚내서 집 사라 이건데요. 저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4.7 보선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는 정말 우왕좌왕 중심을 잃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들이 이제 흔들면 굴복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줬고 네. 그래서 좀 다 버티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이든 이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정의당이 국민의당하고 손잡고 LH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거부했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국민의힘하고 손잡고 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 특공 폐지와 국정조사 제안은 이제 저희가 드린 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게 공의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호응을 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했고요. 얼마 전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특공 폐지는 이제 전격 수용이 됐어요.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러니까 각 핵심 부처들의 총체적인 기강회의가 있었고 또 특공이 어떻게 투기로 전환됐는가 또 특공 폐지 후에 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공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누적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같이 풀자. 집권 여당이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5007님께서 와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 너무 반가워서 반찬 만들다가 장갑 벗고 문자 보냅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6747님께서 정의당이 2030 세대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그 지지를 국민의힘이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저희 이제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그 청년 후보가 당대표 후보로 부각되면서 네.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이제 그 청년들이 종이짱돌을 세게 던졌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에서 청년들 호명하면서 사실 청년들을 제대로 보듬어 준 게 없거든요. 네. 그 청년 유권자들의 분노, 참여가 변화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 정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당이 이제 정의당이고 정의당이죠. 저 심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정이죠. 네. 그런데 지금은 정의당에서 청년 정책이 보이지 않아요. 젠더 이슈는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 40세 이상만 대통령
출마하고 있으니 이거 규제 철폐해야 된다 촉구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당의 마이크가 좀 작을 뿐이죠. 사실 이제 청년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책도 물론 우리가 앞장서서 낸 게 많습니다. 이번 재선 보궐선거 때 보면 청년 기초 자산제 그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동의도 없이 다들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정의당도 단단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청년 정치에 저는 산실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마이크를 주고 또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대해서 기획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도 당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청년 비례의 그 명부를 정당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서 저희 당에 지금 2석이면은 다른 당에 한 4, 50석 되는 거거든요. 네. 맡겨놓고 있고 이제 뭐 여러 시행착오들도 있지만 저는 뭐 청년의 문화와 정서, 감성이 대한민국 국회를 많이 바꾸고 있다고 봅니다. 정의당이 마이크는 작았지만 그래도 심상정이 그래도 노회찬이 다 돌파했었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좀 비판적이었어요. 그때부터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약간 대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이제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공정과 정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 정당인데 그런 정당에서 말하자면은 어떤 그 불공정의 여러 사례들이 표출된 그런 장관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당이라는 것은 또 그 가장 그 우선적인 어떤 목표나 전략에 따라서 여러 그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했으면 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텐데 그게 또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당으로서는 조국 장관의 그 불공정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또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공정사회에 대한 그 입장을 그 열망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띄우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무튼 뭐 대선 주자로 뭐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 뭐 저는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네. 그분이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 이제 많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모으는 사람은 이제 큰 정당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대가 모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그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서 네. 결국은 이제 거기서 20석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 정치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새 정치가 헌 정치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그곳에서 부터 국민과 함께 검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뭐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윤석열이 저렇게 지지율이 높습니다. 정의당에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기성정당에 들어가서 쉬운 정치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의당도 대선 플랜을 잘 가동하고 있죠. 지금 이제 당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빠른 속도로만 논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정의당에 사과했습니까? 그게요 좀 황당한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제 법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 당은 일관되게 이제 주장해 왔고 네. 또 저도 이제 그 법안도 내고 예. 또 뭐 여러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네.
아마 경기도의 그 노동 담당 그 공무원이 네. 이거를 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려고 하는데 정의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황당한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사실과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사께서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0688님께서 정의당의 라스트 제다이 상정씨 화이팅 합니다. 2661님께서 심의원님 화이팅. 그리고 법사위 때문에 늘 시끄러운데 이번에 법사위 기능을 축소시키는 건 어떨까요? 그래도 법사위만 노른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바로 내로남불 정치라고 보는데요. 원래 법사위에서 그 자꾸 심사 기능만 하는 것으로 네. 정치적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다시 내용적으로 건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은 여야 공통된 의견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집권하면은 법사위를 사수하면서 그 법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법사위 가지고 이렇게 국회를 긴장시키고 또 대결하도록 만들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지금 법사위를 기능 조정하는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네. 그게 책임 있는 태도라고 봐요. 0002님께서 심상정으로 삼행시를 보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해주세요.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즉에 나올 거 그랬네요. 지지가 이렇게 많으면. 심상정 지지자들 지금 가족 친구들 다 온 것 같아요. 9849님께서 심상정 의원님 앞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정의당이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인지도가 낮아져서 마이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민주당이 네. 국민의 마음을 잘 못 얻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뭘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게 좀 오래된 좀 지난 얘기인데 네. 촛불 정부로서의 소명을 잘 기억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개혁은 후퇴하고 또 민생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이 낸 공약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슈퍼 대통령 시대는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거대 양당이 이렇게 치열하게 대결 정치를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선 대통령 지키려면 강력한 팬덤이 필요하고 또 반대당 이기려면 180석이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한 어떤 개혁이라든지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정치 시스템을 빨리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까 청년 얘기도 했지만 청년의 요구 다르고 또 우리 노인 세대 요구 다르고 또 직업별로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원화된 이런 정치적 요구들을 담는 다원주의적인 정당 체제로 가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협력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정치 개혁을 이렇게 배신한 것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든 뭐 굉장히 좋은 공약 보따리 다 들고 나오겠지만 과연 누가 되더라도 그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앞으로 네.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모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촛불이 모아준 절대적인 정치 개혁의 열망을 배신했다. 아우 강합니다. 정지훈님께서 정의당 색깔이 요즘 안 보여요. 장하루님도 정의당 뭐 했습니까? 얘기합니다. 그동안 소수정당이었지만 그래도 소신 정체성 정책은 정의당다웠다. 그래서 큰 당을 견인하기도 했어요. 촛불 때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당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페미니즘 정당 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소소한 담론에 갇혀가지고 정의당 모습을 못 보여주는 것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는 정의당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이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은 작년 지금 이제 21대 국회 된 지 지금 1년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네. 그동안에 저희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지금 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실천이라든지 사실은 두 거대 정당이 외면하고 있는 전환기적인 시대적 과제를 온몸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목소리가 너무 약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젊은 이제 여성 의원님들 중심으로 젠더 목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뭐 페미 정당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젠더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묵은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성평등 사회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이 젠더 폭력이라든지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성폭력 분야에서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미투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밀린 숙제를 우리 정치권이 빨리 감당해 가면서 어떤 그 차별 없는 평등 사회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저희 정의당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좀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여전히 불평등 문제, 기후기 문제, 그다음에 차별 해소 문제, 또 뭐 그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아까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정의당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소임을 굳건히 지켜왔고 또 앞으로 지켜갈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일산의 희망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오셨습니다. 네, 일산의 핑크마스크 김연아입니다. 네. 자, 심상정 의원이 오랜만에 다녀가셨어요. 네. 정의당의 존재감이 없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마이크가 작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뭐 정의당이 할 말을 했는데 그중에 팩트체크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지사 관련 부분은 도의 그 담당자가 잘못 보고를 하니까 네. 그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내가 알고 있던 정의당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보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도 담당자가 잘못 보고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사과를 한 거지 사실 이재명 지사가 그 자리에서 그러냐라고 했다면 모를까. 아니요. 이렇게 심상정 의원도 그 얘기했어요. 도 그 관계자가 잘못 얘기를 해서 그냥 사과를 한 거라. 그러니까 그냥 사과한 거죠.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네. 이재명 지사는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담당자가 좀 견책 당해야죠. 네네. 뭐 그 얘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요. 네. 익사이팅하죠. 지금이요. 그렇죠. 네. 이준석 돌풍. 점점 무서워집니다. 호랑이가 되고 있어요. 호랑이 등에 탔다고 했는데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호랑이는 많았어요, 근데. 그동안. 아니, 뭐, 예. 자, 그런데, 이준석을 그 다선의 의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단일화를 하면 이게 판도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뭐, 표면적으로 내가 누구와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이준석 최고 후보와 나머지 네 분 중에서 그 네 분들에게 지지하고 있는 정통 지지층들이 이제 다르게 뽑을 경우, 네. 그래서 이제 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이제 몰릴 경우,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공개적으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거다. 진짜 영선인 저 신인 후보자 하나를 잡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냐. 그렇죠. 뭐, 예, 이런 역풍이 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암묵적으로 오히려 대세가 지금 뭐 이준석 최고와 또 나경원 대표가 아니니까 그럼 될 사람을 뽑아주자고 해서 정통 지지층들이 좀 다르게 뽑을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변수가 좀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인위적인 단일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게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지점이죠. 공직 후보라면 이거는 뭐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네. 대세에 따르면 돼요. 네. 근데 당대표의 역할과 공직 후보의 역할이 다르다 보니 그렇죠. 당대표는 관리하는 거지 본인이 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준석 후보가 별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민은 거기서 발생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인위적인 단일화라고는 하지만 정치는 원래 단일화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두가 이준석 대세로 인하여 그 단일화하는 거지. 그게 뭐가 인위적 단일화입니까? 네. 단일화는 인위적인 거 아닌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번에는? 예, 그래서 이건 그냥 그 당원들의 깊은 고뇌의 결과를 순순히 따라야 되는 상황 같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준석 후보의 콘텐츠가 뭐냐. 네. 근데 이번에 그 금낭묘계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왜 저러지? 전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 그걸 왜 그 수를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별이 되다 보니 네. 조금 앞으로 메시지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더 나가서 오늘은 일부 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어게인 얘기를 했다는 기사까지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 금낭묘계는 사실 귀에다 대고 소곤거린 거지. 제갈공명이 군사들 앞에서 내가 조자룡에게 이 세계를 줬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현상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반반인 것 반반이죠. 같아요. 완전 갈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직 후보라면 네. 그냥 다들 정말 큰일 났네 할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당황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당대표는 이번 당대표의 목표는 대선 경선 관리를 공정하게 하고 대선을 이기는 당대표고 자락을 깔아주는 당대표잖아요. 서포트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 정도. 결국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권성동 의원을 만났어요. 왜 권성동 의원일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만난 정치인이 왜 권성동일까요? 김연아 의원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뭐 당 지도부도 아니시고,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의 지도부를 만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권성동 의원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검사 출신 많잖아요. 아니 그 중에서도 그분하고 친서 관계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뭐 숨겨진 뭐가 있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거를 봤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까지. 네. 근데 그냥 유유상종. 편한 분들이 검사끼리 만난 거니까 네.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는 강원도는 방역 지침이 낮은가 보죠. 그렇게 마스크 안 쓰고 6명 정도가 사진 찍고 이런 사진을 그냥 올린 거 보고 강원도는 방역 안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여성의 어깨를 잡고 사진 찍은 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깨 잡으면 요새 굉장히 민감한데 하여간 강원도는 모든 것에 좀 치외복권지대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참 위험한 발언이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제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다시 좀 꼼꼼하게 아니요, 보시면. 저는 사진을 못 봤는데요. 뭐 그게 꼭 강원도라서일까 뭐 이렇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여기서 별로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그 상황에 거예요.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요. 네. 어쨌든 하여튼 요즘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럴까요? 네. 아까 제가 타이레놀 품귀 걱정하는 문자를 소개해드렸는데요. 9333님께서 저는 약사입니다. 타이레놀만 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닙니다. 언론과 정부가 특정 의약품을 상품명을 제시하는 바람에 이런 품절 사태 벌어진 겁니다. 해열 진통제는 이 상품 뿐만이 아니고 동일 성분 해열 진통제 많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석배님도 타이레놀이라고 방송에서 말하지 마시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알려주세요. 해열제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이거 뭐 동일한 효과를 보니까 이게 백신 접종하고 나서 저 샀어요. 그러셨어요? 그 기사 나서 정말인가? 그래서 실제로 취재도 할 겸 네? 저는 한 3군데 가서 샀거든요. 아, 그래요? 품귀 현상 제로고요. 네. 아직도 취재하고 다니세요? 전 취재해야죠. 네, 네.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는 같은 기능의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단 하나 소염 작용이 없는 것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김혜나 위원님, 이제 백신 그 수급 걱정은 별로 안 들죠? 이제 백신 걱정은? 네, 뭐 당초에 우려했던 것보다 네.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저는 뭐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 집단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갑자기 좀 확산이 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미리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6시에 저희는 정치적 원의 시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이제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방으로 5mm 미만의 비가 뿌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은 맑은 뒤에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2도에서 18도
28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로 조금 오르고 강릉 26, 대전 전주 29도, 광주 3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21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지표면이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중부와 남부 내륙에 특히 남부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따라서 공항에서는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운항 정보 확인하셔야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호수나 하천 등에 인접한 도로나 교량에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 오늘부터 점차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모레까지 2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경상권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5시쯤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 시작일은 내일부터로 이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이 됐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 자정부터 진행됩니다.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이 검찰 조직 개편 방안 의견서를 오늘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법무부 장관의 권력사건 수사 통제 가능성과 직접 수사 기능 축소에 따른 수사 역량의 약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보다 0.5%포인트 높인 3.8%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월보다 0.2%포인트 높인 5.8%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화이자, 모더나, 얀센 막 백신이 속속 들어옵니다. 백신 맞으셨나요 혹시? 저는 예약 이미 했습니다. 곧 맞습니다. 곧 맞아요? 네.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아직 조금 젊은 관계로 아직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맞고 싶습니다. 주사가 맞고 싶기는 또 처음입니다. 저는 노쇼까지 막 알아보고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이제 뭐 백신에 대한 우려 좀 잦아들고,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방역 당국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제 백신 홍보 전도사로 갑자기 돌변했어요. 저 예전에는 뭐 백신 맞고 다리 마비, 사망 이런 기사 가장 많이 나왔던 조선일보인데, 우리도 백신 맞읍시다 이런 기사도 냈고요. 60세 이상 백신 1차만 맞아도 감염 예방 효과 90%, 사망 예방 효과는 100% 이런 기사도 썼더라고요. 어찌 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지난 주말에 이게 토론 주제로 올라왔어요. 근데 네? 모든 패널이, 그쪽은 이제 야당 쪽 패널도 있었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딱 뜨는 순간 다 그냥 웃더라고요. 웃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자도 웃으면서 조선일보의 태세 전환이 너무 빨라서 다들 웃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태세 전환은 대환영입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기사가 사라지는 것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번 백신은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로 백신 부작용, 면역 반응과 다른 오히려 비판해달라. 예, 설명해주고 네, 설명해주고 대비책. 예를 들면 어떤 의사는 걱정이 되면 맞기 전날 전해질 액을 맞아라, 수액을 맞아라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네, 오늘 제가 이 코너에서 좀 당황하고 있는데요. 당초 질문에 없었던 얘기가 이게 이제 막 얘기가 되면서 두 분이 막 주고받거니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요? 네. 자, 1521님께서 이준석 바람을 지켜보는 상대 당의 심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요.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넌. 그건 전쟁 같은 아마 이런 심정 아닐까요?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젊은 겁니다. 더 이상 진보와 보수의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어 보지 않고요.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나누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의 저 돌풍 모든 정치권에서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준석 후보가 주는 메시지는 충분히 그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당권 레이스의 승자는 이준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댓글에 올려주신 시청자분 얘기도 있지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각이 젊어야 된다라는 거, 저는 뭐 명백히 이번에 드러났다고 보고 있고 아마 뭐 이번에 진짜 이준석 최고보다 나이 많은 모든 정치인들이 아마 이 메시지를 젊게 하는데 노력하는 서로 경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최고처럼 좀 강하게 세게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김연아 의원은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각자 자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하는 거는 저는 제 스타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자, 빙고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응원합니다. 자, 김연아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하는 안을 냈습니다. 당론으로 확정했어요.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여당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재산세 완화는 그럴 줄 알았어요. 딱 제 예상을 넘지 않고 딱 제 예상대로 하고 있네요. 네. 네,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TF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부동산 세금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간파하고 딱 그것을 회복하는 정도로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그 대상자가 적고 재산세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걸 택할 거라고 봤고 나머지 변죽을 올리던 것들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재산세를 완화해도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세부담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월 1일까지 이 재산세 완화를 확정을 해야 내년에 선거 전에, 그러니까 내년 대선 전에 재산세에 대한 공시가격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딱 저는 내년도의 선거만을 의식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안정화나 어떤 시장의 변화, 가격을 내려고 하는 정책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제일 아쉬운 건 세종시를 비롯한 지금 특공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건데요. 뭐 저는 이거 소잃고 외양간 고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폐지해봐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내려갈 기간도 없고요. 내려가서도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제도 이용할 사람이 이제 없어요. 이렇게까지 특공이 난리가 났는데 추가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기관도 없는데 문제는 기존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서 특혜를 받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번에 관평원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덮고 넘어가거나 그냥 무마했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 저는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세종시 공무원 특공 폐지는 이건 앞으로도 모든 곳에 적용이 되겠죠. 네. 특수한 형태의 공급 특혜는 없어지는 거죠. 네. 이번 계기로. 네. 그건 뭐 긍정적인 거로 보고. 그다음에 간평원 같은 거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 특공을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는 게 저는 취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이유는 이게 처음에는 수도 이전 문제로 시작됐다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세종시로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의원에 의해서 된 거죠, 이게. 네. 그리고 이게 2012년 박근혜 당선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특공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에서 세워지고 실행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긴 세종시의 역사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저는 뭐 그거를 다 아는 여당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왜 안 받는지 이게 이제 불필요한 대선을 앞두고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킨다 이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특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정말 비리 행위가 있는 부분을 특정해서 뭐 국정조사 한들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정부의 일이 아니고 네. 여러 정부에 걸친 일이라 결국 이런 걸 하면 이제 이런 제도가 얼마나 섬세하고 엄중하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벌받을 사람들은 검찰의 수사로 처벌받게 하고 뭐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뭐 못 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들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는 왜 안 하는 거죠? 왜 못 하는 거죠? 일단 국민의힘은 하겠다고 처음에 하셨다가 안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부패방지위원회인가요? 네. 그래서 이미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뭐 국회의원들 부패방지 전수조사 그건 그거대로 하고요. 예. 이 아파트 특별공급은 보시면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도 이전 대상 기관은 명시하도록 돼 있고 그 기관 종사자에 한해서만 특별공급을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관평원과 또 일부 청주에서 옮겨가는 기관, 대전에서 옮겨갔던 기관, 오송에서 기관이 이전하는데 세종시에 특별공급을 줬던 이런 사례들이 막 지금 드러나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삐그러졌는지 정도는 한 번은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국정조사 왜냐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검찰 수사는 특별공급에 없는데 특별공급을 한 사례는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공급 대상이기도 한데 대상은 분명한데 그 그러니까 의사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요번에 다 살펴봐야 되는데요. 공공기관 이전 목록에 들어갔던 기관인데 특별공급을 준 것과 아닌 것은 저는 명백하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불확실하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정조사라는 것은 이 계획이 잘못됐고 계획의 실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틀었느냐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가 대상 공직기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특공의 대상이 됐는데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고 뭐 이런 보도가 주로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국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아니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자기가 이전하는데 자기 와이프를 해당 지역의 세종시에 교사로 이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게 일일이 지금 보도 나오는 게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뭔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토부 차원에서 그걸 기획했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개인들이 크고 작게 아니죠. 기관 아니죠. 저는 그게 기관이 한 일어났다는 증거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지금 조사해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정조사 그리고 개인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거를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기관들은 그거를 거르지 못하고 뭐 했나요? 특별공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별공급이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다 배정해서 하는 건데요. 그 신청해서 그 절차를 따르는 거거든요. 8198님께서 미친 아파트값을 내리는 정책이 나와야지. 가격 오른 아파트 세금 깎아주자고 모두가 난리치니 정치인들 속보입니다. 속보여요. 이 얘기합니다. 좀 약간 전곡을 찔렀나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인심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강화로 인해서 성남 민심을 달래는 정도의 저는 세금 정치였다. 근본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정책도 안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파격적인 공급 대책. 예를 들면 아이를 낳잖아요. 저는 신혼부부보다 기준이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최소한 아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크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만 6년 동안 그냥 이거는 거의 무료로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공한다든지 이거를 여야가 합의해서 좀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을 보면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많잖아요. 부자들을 좀 약간 배려하는 정책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아니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가진 사람들이 세금은 가진 사람들이 내니까요. 네. 세금을 완화해 주는 건 당연히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이죠. 근데 이제 그 정책만 지금 비교해 놓고 보서 그러니까 다른 정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제거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것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야당은 좀 저는 왜 그때 그 의원들끼리 다툼이 있었잖아요. 청문회를 하다가 말았어요. 갑자기 청문회가 중단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는 답정너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죠. 처음부터 안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국회의원이라는 게 어떤 때는 내가 발의한 내용이나 의견이 반영되진 않지만 기록에 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서의 모든 행동은 기록으로 남잖아요. 네. 물론 그동안 이번에 김호수 검찰총장까지 33번 지금 임명 강행했는데 최 의원님이 야당이라면 얼마나 무기력하겠어요. 하나만 한 청문회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죠. 다만 그날 개인적으로 서로 인신공격하면서 그냥 그만두기로 하고 파행이 됐잖아요.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한편에서 보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저희는요. 심지어 단마진으로 군대 안 간 분을 저희가 보고서 채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보고서 채택됐나요? 보고서 채택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후보 때. 황교안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사실 단마진으로 대한민국에서 군대 안 간 분이 너무너무 작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군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33번을 자꾸 얘기하실 때마다 느끼는 게 이 김호수 후보자 이 정도는요. 민주당 그냥 채택해 주는 사안이에요. 당시에. 그거 기록을 다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상했던 게 청문회는 야당의 장인데 네. 그렇게 의원들끼리 싸웠다고 다퉜다고 청문회를 중단하면 이거는 사실은 야당 저는 입장에서는 좀 그건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끝까지 가야 지금 되는 이제 거잖아요. 의석수가 민주당이 거의 180석이잖아요. 네. 상임이나 이런 인원수의 배정도 보면 여당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좀 날카로운 정책 질문이나 좀 자질 검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청문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다 봤는데요. 그냥 그게 무슨 자질 검증이에요? 완전 그 후보자의 대변인 아니면 임명자에 대한 대변인이고요. 그날도 정말. 김용민 의원 발언 중에 물론 그 전관 예우에 대한 특별한 사례를 언급하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 그것도 마주보는 의원을 갖고 그렇게 거론하는 거 그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아니, 의원들끼리도 선을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러셨잖아요. 이 상임위에서 내 얘기 계속하니까 나도 한번 해봤다. 얼마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니 저는 그날 서로 막간 거죠. 그래서 서로 막갔죠. 서로 막갔는데 저는 그렇다고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특히 그날 저는 조수진 의원한테 한 발언은 같은 제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이제 웃겨서 제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용민 의원한테. 아니 뭐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다 보셨다면서. 전 다 봤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이 제일 극악했는데 제가 주장하는 그게 제일 건 극악하셨으면 저는 눈을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발언이 거기서 왜 나오는지 사람도 모르겠어요. 사람도 아니다보다 어쨌든 중요한 건 어떻게 청문회를 중단하냐고. 알겠어요. 중단하는 일 많죠. 어쨌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임명됐습니다. 검찰이 잘 해주겠죠? 잘 해주셔야죠.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발 네. 검찰 조직과 대통령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수 내정자 정도를 만약에 못하면 어떤 정부도 검찰총장 임명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무부 차관을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때도 굉장히 요직을 이렇게 거치면서 손가락 뭐라고요? 정치적이다 이렇게 그때는 또 야당한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아주 극찬한 후보자들 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내리깎는지 다 봤기 때문에. 김호수 내정자를 극찬한 아니요. 윤석열 총장 감사원장부터 시작해서 극찬한 그러면 사람들한테.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흔들던 후보 시절에 이 태세 전환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서로 부끄러운 얘기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밖에 나가서 할게요. 우리. 그럴까요? 네. 정치적 원의 시점 지금까지 김연아, 최민희, 김연아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또 뭐가요? 네, 사실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은데요.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해온 것은 국정원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국정원이 뭘 어쨌습니까? 네, 지난해 12월에 주진우 라이브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국정원은 과거 한때 한국판 관타나모라고 불렸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렇게 불리는데요. 예. 여기에서 적발한 탈북민 위장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 탈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간첩을 만든 건 아닌지, 인권 침해한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겠다라고 발표했던 적이 있거든요. 대단히 의미 있는 발표였죠. 네, 이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국정원 파견검사 등 10명 정도로 TF를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내부 인원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네. 그래도 처음 있는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네,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이 팀장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합니다. 것도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몇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결과도 허탈한데 조사한 방법을 들어보면 더 허탈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은 당사자들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당사자들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피해자 조사를 안 하고 피해를 지금 조사하겠다고요? 네, 그러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이렇게 밝혔는데 국정원과 법률적 다툼이 있는 분도 있고 국정원의 접촉을 싫어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아니, 싫은 거는 싫은 거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재판을 핑계로 일종의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우성 씨 사건이 꼽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당장 이런 간첩 조작 사건 하면 떠오르는 게 유우성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유우성 씨 동생 가려 씨를 그 국정원이 합동신문센터에다가 가둬뒀지 오랫동안 잡아놨으니까. 6개월 동안 최대 있을 수 있었는데요. 딱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간첩이라고 부를 때까지 계속 허위 자백을 강요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그 내용이 유우성 씨 무죄 판결에 그대로 적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법부도 인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 담당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네. 지금 그 재판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네. 국정원이 그 재판을 일종의 핑계로 유우성 씨, 유가려 씨를 접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게다가 조사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는 겁니까? 네, 이제 게다가 해당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왜 확인 안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박선원 팀장이 뉴스타파에다가 관련된 판결문 읽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팀장은 판결문 안 읽어봤다고요? 이거 국정원 조사가 좀 셀프 조사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누차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2012년 유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도 오빠가 간첩이다 이런 허위 자백을 받아낸 국정원 요원 2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국정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요. 징계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오히려 이번 국정원 조사가 이들에게 면죄부만 준 셈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진상조사한다 그래놓고서 제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국정원이 과거 일을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게 맞냐, 잠깐 신용만 하는 게 아니냐, 언제든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성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했는데 여전하다, 변한 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훈 국정원장 개혁에 대해서는 서운했어요. 정말 뭐 안 했어요. 아무래도 내부 인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굉장히 피할 수가 부족했어요. 없죠. 그래서 네. 과거사 위원회 꾸리고 뭘 문제를 공개하는데도 굉장히 미온적이었는데 이번에 서훈 원장은 국정원 사람이니까 그래서 개혁에 조금 더디겠다 생각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몇 가지는 좀 개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는, 아직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뉴스네요. 네, 안타깝죠. 네.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네. 네이버는 뭐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이고 뭐 그렇게 복지가 좋다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그래서 네이버 노조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위계에 의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사실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진다면 네. 명백한 업무상 재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한 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회사가 데이터 보존해야 된다라고도 강조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업무 압박과 괴롭힘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출근 기록 등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노조 쪽 설명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사망 이틀 뒤부터 네이버 내부망에서는 당사자의 계정이 삭제되었다라고 합니다. 계정을 삭제해요? 네, 아무래도 뭐 숨진 직원의 자료라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름, 직책, 연락처 이런 사원 정보가 사라졌다라고 하고요. 이거 증거 인멸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게다가 그런 조직도 안에서 전자우편 이런 관련된 내용들도 사라져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다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노조의 주장이고요. 한성숙 대표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이번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얼마나 이 내용들을 진상조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쌍벽을 이룬다고 하죠. IT 기업 카카오도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지난 2월이었습니다. 직장인들 익명 커뮤니티로 유명한 곳이죠.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글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에 카카오 소속 직원의 유서로 수정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직장 내 왕따를 처음 경험하게 해준 당신들을 지옥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 내 죽음을 계기로 회사 안에 왕따 문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루 공개됐다가 바로 삭제된 바가 있는데요. 글을 올린 직원이 누군지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혹시 사고가 다행히도 그러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카카오 내부의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직장 내 문화가 어떤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네.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돈 많이 번다고 막 하던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네, 가장 요새 선망하는 직업, 네. 가고 싶은 회사 이렇게 1, 2위를 IT 회사들이 다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만큼 부당노동 행위들이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노동 강도도 세고 직장 내 괴롭힘도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 직장 내 괴롭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2019년 7월부터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신고가 참 쉽진 않다라고 하는데요. 신고하면 거꾸로 피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네. IT 업체는 아닌데요. 실제로 이런 피해를 신고해서 문제가 되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충북의 한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했던 피해자 A씨가 네. 관리자의 괴롭힘
신고했지만 오히려 피해자가 퇴사 처리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또 많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재판부가 당시의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고였다라고 보이고요. 징역형이요? 네,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기업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인지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감옥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면요. 대표이사 사장이 감옥 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국정원 개혁 할 얘기가 좀 남아서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인데 국정원에서 돈을 대고요. 목사님들이 댓글 부대를 이렇게 운영했는데 저희가 그걸 따라가서 보도를 했는데 국정원에서 그리고 그 목사와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 고소해가지고 제가 맨날 끌려다녀서 재판받았어요. 물론 무죄는 받았지만 그때 검사들이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국정원도 괴롭히고 나 이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또 얘기하고 싶어지네. 네, 과거사는 끝없이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김하영 씨 댓글 달도 김하영 씨는 1번으로 이렇게 승진시켜가지고 그래서 승진 임명장을 원장한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너무나 큰데요. 그러니까 네. 이런 짓을 벌리고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조직의 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또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죠. 자, 다음으로 만나볼 뉴스는 어떤 내용이죠?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택시 기사 폭행 의혹이죠? 네, 이 차관은 사흘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예?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법무부 차관 내정 3주 전 정도였는데요. 네.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탔다가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혐의입니다. 멱살을 잡았답니다. 네, 사건 후 이 차관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연락해서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경찰이 해당 행위가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술 먹고 택시 탔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신고를 했는데 좀 합의하자, 잘못했다. 그러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죠. 감싸려고 했냐.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고관대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네.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이 차관에게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를 하고서도 이 차관의 인적사항을 또 서울경찰청에 3차례나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네. 이 차관인지 알았어요.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차관은 아니었었고요. 그렇죠. 예, 법무부에서 뭐 실장을 했고 네, 그리고 그런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되던 때이긴 했습니다. 그걸 알고 경찰에서 봐준 겁니까? 네, 그렇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특가법 대신에 그 당시에 폭행 혐의를 적용했었는데 형법상 폭행 혐의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는 범죄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이용구 차관이기 때문에 적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안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참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신뢰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졌습니다. 네. 그런데 권력자로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모양새를 취한다면 혹은 그런 인식이 드러난다면 사람들이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좀 더 명확하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지휘고하가 됐는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초등 수사가 공정했는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경찰 수사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키님께서 저도 마지막 직장에서 차장님의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인은 괴롭힌 줄도 몰라요 합니다. 이거 본인은 물론 사장도 감옥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범죄랍니다. 자,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퇴근길에 비해 오늘 교통량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로 지나기 어려워진 곳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인데요. 현재 홍지문 터널을 지난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하면서 뒤로 기름 램프부터 속도 떨어지고요. 이전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구리시계부터 사고가 있었던 하월고까지 정체입니다. 지금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통해 성동 분기점부터 상계교 쪽 이동에는 35분이 넘게 예상되고요. 서부간선도로 전 구간 이동에는 성산대교 쪽 50여 분 정도, 금천 방면 40여 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와 금천 부근 교통량 꾸준하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 청북 부근 1, 2차로의 추돌 사고 구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현재 고속도로 가장 긴 정체는 수도권 제1순환선 경기 서부권인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이어지고요. 판교에서 구리 쪽 광암터널부터 토평까지는 9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서나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또 어디에서 오셨어요? 오늘 오전에 애청자 여러분 우리 주진우 기자님 함께 그 삼성생명 암 환자들이 지금 농성하고 있는지 오늘 503일째니까 500일이 돌파돼 버린 거예요. 네, 500일이나. 네, 그래서 앞에서는 안 보여요. 네. 거기서는 집회를 하고 뒤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생명 본관 2층에 있는 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 안에다가 작은 글씨로 503일째 네. 암보험금 빨리 지급해라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진 찍고 여기서 올렸는데요. 오늘 현장에 계셨던 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연대하는 분들이 주진우 기자님 오셔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우리 주진우 라브에서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가 그 동향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네. 그분들이 환자들인데 네. 지금 사무실에서 500일째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서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삼성에서 고소고발을 해놔가지고 예, 그것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비용 10억 이상 지금 예, 거액의 소송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 입장은 2층 사무실 일부를 예? 무단으로 점거할 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압박인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나서서 소송을 취소하고 최소한 금감원 지급권고한 100% 지급하고 네. 근데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안 한 이슈도 일부 있어요. 사안도 네. 있어요. 그 경우도 예를 들면 이분이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고 그다음에 암 환자인 게 확인이 되면 일정하게 지급을 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현장에 인도주 실천 의사협의회 의사 한 분도 오셨는데 네. 안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이 지금 악화되어 있다. 특히 네. 암 환자분들이니까 아주 큰 걱정을 했고 삼성이 말한 걸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암 관련 직접 치료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접 치료 비용은 보험금 지급 안 한다고 이제 삼성이 논리를 세웠는데 이분이 의사잖아요. 네. 아니 암의 직접 치료가 어디 있고 간접 치료가 어디 있느냐. 네. 암이라는 게 생명 위반은 무시무시한 병인데 어쨌든 보험 약관에 보면 암 관련 치료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 관련 치료 비용이면 병원에서 수술 받다가 나가라고 해서 인근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건데 그게 암 관련 치료 비용이지 그게 뭐예요? 그 요양병원에 놀러 가신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다 지급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삼성생명만 약관에도 있는데 지금 그 문구를 가지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삼성이 정말 거듭나려면 이 문제 바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다행히 아주 힘이 나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청와대에서 시민사회수석을 발표했는데 그 상지대 사학비리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던 방정균 교수 한의사는 방정균 교수분인데 이분이 저희들하고도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던 분인데 취임 일성이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 암보험 환자 문제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들 과로사 문제나 지상 아파트에 출입하지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나
지방대가 겪고 있는 위기의 문제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의 팬이기도 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강정균 그 청와대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는데요. 네. 되자마자 삼성생명 안보 환자들 문제하고 택배 노동자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까? 예.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실 부동산 매매결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확인이 되잖아요. 예. 전월세가는 공인중개사에 그냥 붙어지는 것만 믿고 거래를 해야 됐던 거예요.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 세입자뿐만 아니라 건물주들도 애매한 거예요. 예. 이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동이라든지 또는 뭐 큰 아파트 단지나 빌라 단지에 전월세 세입자가 몇 명이나 되며 평균 임대료는 얼마이며 저기 월세가 얼마고 저기 전세가 얼마인지 알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기초 데이터가 참으로 공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이거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세입자가 할 수도 있고 건물주가 할 수도 있고 네. 둘이 같이 가도 되고 그냥 한 명이 가도 되고 네. 주민센터 해도 되고 정부의 사이트 해도 되고 네. 그럼 이게 또 좋은 게 예전에 우리 이사를 가면 주택임대차 법상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요? 법에 의한 보호가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또 주민센터 어차피 가야 됐잖아요. 근데 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고도 됩니다. 굳이 안 가도 되고. 그다음에 정말 바쁘다. 그럼 공인중개사한테 임하면 돼요. 근데 소장님 이거 세금 더 뜯어가려고 만든 제도 아닙니까? 정말 일단 과세 목적과 상관없이 우리 시대에 정말 전국의 절반 가까이 국민들이 집이 없는데 이 집 없는 국민들 호소가 이 호소를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건물주 선생님 이 말을 들어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쫓겨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학교는 바로 옆인데 또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자, 저도 열 몇 번 이사 갔거든요. 2년에서 그래서 원래 6년 정도로 연계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아까 심상정 의원 인터뷰도 들었는데 정의당이나 시민단체가 오랫동안 주장이 뭐냐면 최소 6년 학자고로 맞추자. 근데 이제 이번에 4년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후소가 제발 좀 한 집에서 오래 살게 해달라. 공공임대주택을 주던 아니면 민간임대에서 오래 살게 해주던. 그다음에 두 번째. 아니 어떻게 세입자들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 주변에 뭐 건물 정보, 뭐 임대료 몇 명이 살고 있는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 있는 것만 딱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입자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저당이 있으면 피하고 근저당이 없는 집을 중심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겨우. 근데 이제는 그런 정보를 상당히 세입자도 아니까 기만을 당하거나 폭로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신뢰와 투명함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그다음에 민초들 사회적 약자들도 최소한의 정보에 있어서는 균형을 갖는 균형 잡힌 경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부는 과세 자료로 활용을 안 하겠다 했지만 나중에라도 어쨌든 지금 확정일자가 실제 절반이 부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월세를 지금 전세는 과세가 거의 안 되고요. 월세 위주로 과세가 되는데 탈세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과세의 목적이다. 정부가 그런 일은 없다고 했지만 아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과세 목적이면 뭐가 문제냐. 과세해야지. 돈을 버는데 소득이 있는데 세금이 있어야죠. 우리 국민이 제일 열받는 거 왜 종교에는 과세 안 하냐 열받았고요.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안 된다고 열받았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 일반적 정서예요. 그다음에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탈세하는 거 열받잖아요. 이제 그런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죠. 자, 전세나 월세 이렇게 하면 뭐 과세 폭탄한다 이런 거는 그 사실과 사실이 맞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임대소득이 지금 세금 많이 나오면 혹시라도 이거 했다 세금 나면 어쩌지 걱정하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건물주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기업형이 아니라 조그만 건물 가지고 하나 한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잖아요. 그럼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됩니다. 낮은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요. 그다음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1주택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월세는 아예 과세가 안 되고요. 건물이 기준시가 9억 이하인 건물이면 1주택자는 그럼 걱정할 건 별로 없네요. 그다음에 전세는 아예 과세가 안 됩니다. 1주택의 경우는 2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만 과세가 되고요. 전세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
2주택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2주택자잖아요. 3주택자 이상이 몇 매나 됩니까? 네. 그분들 이거 종부세 내야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갑자기 또 시비를 걸어요. 하나가 과세 폭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월세 물량이 없어진대요. 아니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요. 아니 멀쩡하게 있는 집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주진우 기자님 임대인인데 월세가 드러났다 해서 월세를 갑자기 없앨 거예요? 그 월세가 소중한 소득인데? 네. 그러니까 만약 과세 대상으로 편입된다 해도 월세를 안 받는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월세 네. 없애는. 왜냐하면 우리 건물주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실입니다. 공실. 그래요? 예. 네. 아니 세입자가 없는 경우를 제일 싫어하죠. 무서워하고. 네. 몰랐어요. 네. 전월세를 설령 5% 이상 못 올린다 하더라도 네. 그래도 세입자가 있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폭등을 못 시키는 겁니다. 왜? 예. 주변 시세에 의해서 폭등시키면 세입자가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다른 그렇죠. 세입자 안 들어오고. 그래서 폭등의 우려도 별로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갑자기 난 정부가 싫어서 내가 내놓은 월세를 다 철회해버리겠다. 그럴 사람은 없죠. 네, 없죠. 왜냐하면 월세를 받는 게 일부 만약에 세금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신고제까지 겹쳐져서 네. 그다음에 종부세 강화까지 겹쳐 갑자기 무슨 전월세가 없어진다는 네. 황당한 논리를 펼쳐요. 전월세 사라진다. 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네요. 말이 안 됩니다. 그 팩트체크 하나 드릴게요.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한다니까 또 전월세 없어진대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들 정서가 뭐냐면요. 자, 임대사업자들 좋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세금 혜택을 주냐. 그렇죠. 처음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줬다면 지금쯤 폐지할 때가 됐다는 게 국민의 중론이에요. 특혜를 많이 줬으니까 많이 돈 많이 줬고요. 벌었잖아요. 네, 소급해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네. 앞으로 지금 폐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씩. 네. 근데 또 전월세 물건이 없어진대요. 임대사업자 특혜가 폐지되니까. 네. 자, 제가 임대사업자예요. 한 빌라 10채를 갖고 있다고 쳐요. 어떻게 임대사업자 특혜가 없어진다고 전월세 물량이 없으면 그 집에 제가 들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을 갑자기 10명을 늘려서 집집마다 다 보내요. 세입자들 몰아내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비판하는 건 좋은데 제발 가짜뉴스나 있지도 않는 상황을 과장하지는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네. 과장하는 하지 말아라. 언론한테 지금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양재근 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계약기가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이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아예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 못 구했다고 그렇죠.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 많았어요. 세입자들은 정말 이사 다니면 얼마나 피곤한데요. 서민들에겐 전 재산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보호는 더 해줘도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회 정의에도 맞고 그래야 세입자들도 소비도에서 내수 경제도 활성화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돈을 안 내주면요 이사를 못 가요. 그럼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가 돈을 받아서 이어달려야 돼요. 그 일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고통은. 자. 그런데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 택배 기사가 또 쓰러졌어요. 예,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최악의 노동 환경 로젠 택배 환경 개선하라. 최악의 노동 환경입니까? 예, 왜냐하면 저번에 한 분이 이미 숨져갖고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진라비에서도 로젠 택배가 택배 과로사 대책에 굉장히 소홀하다. 얘기했어요. 지적을 했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그래서 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또 로젠 택배 회사 기사님이 거의 이제 주 한 70시간 안팎 일하신 것 같아요. 몸이 이상하니까 본인이 병원에 가셨어요. 네. 응급실 부근에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분류 작업 이 쓰러진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장시간 노동이잖아요. 네. 지금 택배 문제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회적 협의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줄이기 위한 협의체. 네. 그럼 분류 작업은 택배 본사 가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자리가 한 10,000개 늘어나고 기사님들 과로 줄어들고. 로젠 택배는 그것을 지금 뒤늦게 이제서 하겠다는 식인 거예요. 인지하겠다고요? 예, 그 사이에 이번에 또 한 분이 쓰러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동참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바라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올 소득 좀 올라가고 과로사 당하지 않고 산재 당하지 않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교육비, 주거비, 무료비, 통신비, 자비, 교통비로 다 빠져나가지 않게 확 줄여주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로젠 택배에서 한 번 더 쓰러진 것뿐만 아니라 더 황당한 일이 그 요즘 마트에서 배송을 해주잖아요. 네. 얼마 이상 사면 거기에 배송 기사님들이 계속 과로사를 또 이게 택배 기사님하고 또 다릅니다. 택배는 남의 물건을 날라주는 거고 배송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예. 쿠팡이나 마트인데 저번에는 롯데마트, 최근에는 이마트, 그리고 최근에는 또 홈플러스 배송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홈플러스 본사 앞에 직접 이제 항의하러 갑니다. 가서. 예. 서비스 연맹 산하의 마트 노조 거기에 배송 지회분들이랑 같이 네. 또 과로사가 발생했다. 네. 12시간 하루에 12시간 안팎을 일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다. 네.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 대책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배송 기사님들의 과로사 대책 안 나와요. 네. 쿠팡도 그렇고요. 마트 3사도 그렇고요. 거기 가서 이제 기자회견합니까? 예, 내일 9시 반에. 거기 가서 뭐 불을 지르거나 그러진 않죠? 우리 그 대한민국 집회 시위 문화는 지금 네. 세계적으로 성숙돼서요. 보면 선진국들도 방어나 약탈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막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방역 수칙까지 딱 지켜가면서 방어 안 됩니다. 예, 절대 노상방뇨도 안 됩니다. 그럼요. 네. 절대 그런 거 없이 합리적이고 평화롭게 문제 제기해서 제발 좀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일하다 죽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다. 아니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저 충청남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무료 버스를 전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네. 이게 강원도 하천과 경기도 화성이 이어서 하는 건데요. 그건 나가셔서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혼자 아이들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되고 서민 가정의 교통비가 줄어들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예, 요건 다음 주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도 하천과 경기도 화성 그리고 충청남도 이거 전국화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학생들에게 버스비 받지 말자. 아하. 공부하는데 전념하게 해주고 대중교통 친화적으로 해주고 사회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챙긴다는 걸 보여주자.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단독입니다. 단독 윤석열 강릉 단골 감자 옹심이 칼국수 집서 시민들 만났다.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단독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난 주말에 강원도 강릉시 시장에 있는 감자 옹심이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요. 사진을 찍었대요. 그런데 누가 와서 시민들이 와서 사진을 좀 같이 찍자고 했대요. 그런데 윤 보러 온 시민들 구름대 감자 옹심이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기사를 쓰는데 기자들은 기사를 쓰고 검사들은 공소장을 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소장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사람의 그 과거를 생각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기사 뭐 정책에 대한 기사 검증 다 좋다고요. 아니 감자 옹심이 먹었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몇 명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구름대라고 쓰고요. 민심 행보에 나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고기 구워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기 뒤집었으면 정권 뒤집어도 세상을 뒤집는다고 했을 거고 거기 막 자르고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또 베어 물으면요. 이런 기사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좀 기자 여러분 단독도 좋고 다른 기사도 좋은데 좀 제대로 된 기사로 좀 보여주자고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운전자 절반 이상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외면 KBS 기사인데요. 우회전하는 차량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조사가 났습니다. 양보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차가 절반이 넘었고요. 거기에서도 저 반은 양보는 했지만 운행을 멈추지 않고 접근하면서 보행자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 정도 그쳤는데 횡단보도 위에 멈춘 차가 3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보다 1.6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특별히 아이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바다의 날인데 여수서 멸종위기종 상괭이 폐사 잇따라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바다의 날이 31일이 오늘이 바다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수 해안에서 국제 멸종 위기인 상괭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서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만 여수에서 상갱이 사체가 16마리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는요, 지난해까지 폐사한 상갱이가 4,000마리가 넘는데요. 주로 이렇게 그물에 걸려서 폐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상갱이가 단순하게 죽는 게 아니라 바다가 인류한테 주는 경고이자 심각한 위기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상갱이는 사라지면서 인류한테 조심하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금 계속해서 몸으로 울고 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동물과의 공존 고민할 때, KBS 기사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 바다에서 2마리 고래가 이렇게 포옹하면서 헤엄칩니다. 멸종위기종 북대서양 긴수염 고래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요, 최대 1m, 몸무게가 33kg까지 자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달, 자이언트 수달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사라진 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파라과이나 우루과이에서 흔했는데요, 모피코트가 유행하면서 거의 다 사냥해가지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태즈미니아 데빌이라는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요, 새끼를 가졌다고 지금 화제입니다. 여기도 멸종 위기종인데요. 13만 종의 동식물 가운데 4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인은 서식지 파괴, 그리고 기후변화, 남획,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함부로 침범해서 파괴한 대가를 곧 인간이 받게 됩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동물과 공존에 관심을 보이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요. 콜드플레이의 Adventure of the Lifetime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조혜숙님께서, 맞아요, 보행신호 들어와도 차들 그냥 가요. 아이가 저 아저씨 왜 파란불인데 차가 지나가냐고 묻습니다. 같은 어른으로서 부끄럽습니다. 파란불이어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나가면 안 되죠.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Under this weight, we are diamonds, not